네, 안녕하세요.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기존에 오늘 출제된 문제 기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관련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저기 기출 분석하고 2023년 총평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올해 이제 2021년도 문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미 거기 보시는 것처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미 수익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 법적 지위와 관련된 것은 5회 때 17년도 5회 때 이미 출전됐던 부분이 다시 출제되었고, 거기 이제 새로 출제되었다고 하면 거기 계약 해제와 관련했을 때 지금 법정 해제, 합의 해제 위주로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약정 해제와 관련한 법적 효과와 관련해서 출제되었고, 거기다 더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불이탈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소급적 효력과 관련해서 원상예금 의무와 관련했을 때 548조의 이자 가산 의무와 관련된 적용 약정 해제권에도 특별한 특약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봤을 때, 그때 그 이자 약정과 관련해서 그 특약이 있는 경우와 관련돼서 위약금 약정에 대한 손해배상, 지연 손해금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래서 이제 약정 해제권이 나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약정 규정을 해석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어서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정도로 다루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제된 것 중에 나머지는 그 2번 1-2번 문제 약정 해제와 관련된 효력에 대한 문제 말고는 다 기출 문제죠.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 계약금 해제와 관련된 1번 문제는 이미 우리가 거기 보시는 것처럼 6회 18년도에 기출됐던 논점이 다시 출제되었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이미 2번이나 출제되었던 부분이고, 그것이 한 번은 사례로 한 번은 단문으로 출제됐는데 올해는 단문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승강기 제작 설치 계약에 대한 그 성질 소유권 기속에 관한 문제도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한 번 봤는데, 그때 제가 1번 문제로 출제됐던 게 딱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때 이 판례를 그대로 거기다가 해설해 드렸는데 그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쓰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출도 되었었고, 기출과 관련된 논점이 유사 논점이 있었죠. 건축 신축 계약하고 관련됐을 때 그 이미 여러분들이 그때 같이 보셨던 부분 중에 수급인이 했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제작물 공급 계약과 관련된 법적 지위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우리가 다뤄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셨고,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풀었었고, 그와 관련해서 특히 제3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그 판례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문제는 이미 기출된 논점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80% 이상은 이미 기출된 논점이었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에서 풀었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0점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쓰셨을 거라고 보이고, 하지만 그 거기 두 번째 보시면 2번 2차인데 거기 2차 총평인데, 그 총평에 그 물음 여기 이 부분이죠. 그 2와 2의 2번의 물음에 관련된 약정 해제권의 법적 효과, 특히 548조의 2항의 이자 가산과 관련해서 약정이 있었을 때 판례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지 않았을 부분이고, 그와 관련해서 논의된 부분이 위약금 약정까지 관련해서 이자 가산 약정이 있었을 때 이것을 지체, 이행지체, 지연 이자에 대한 약정으로 볼 수 있느냐와 관련된 판례들이어서 이게 쉽지 않았던 판례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약정 해제권에 대한 문제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문제를 푸셨다면 그래도
10점은 반은 맞으실 수 있던 문제예요. 약정 해제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쓰시고 법적 효과는 관련된 해제와 관련된 것들이 쓰셨다면 구체적으로 판례나 사안 포섭이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일정한 빵점을 맞진 않을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수업 시간에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그 수험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지문들, 남들도 다 아는 지문들을 정확하게 쓸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잘 쓰냐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공부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루 특강 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문제는 무조건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그 위에 기출 정리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고 기출 논점들도 중요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올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새로운 판례도 있고 나온 지도 오래됐고 다른 것들이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해제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약정 해제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약정 해제권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법적 효과가 이 판례까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게 조금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그 논점으로 보자면 기출 논점으로 보자면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작년에 해제에 대한 제3자 보호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약정 해제권의 법적 효력과 관련해서 당사자 간의 법적 효력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548조 1항과 2항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영역으로 보면 불이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판례가 우리가 모르고 있는 판례일 수 있었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올해 기출 문제는 그 우리가 미리 이미 어려울 것이라고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 거에 비해서는 예전에 비한 것들과 유사하게 출제되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하는 정도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라지만 않으시고 2번 보시고 놀라지만 않으셨다면 뭐 2번, 3번, 4번 문제는 쉽게 쓰실 문제였고 1번에 1번도 이미 많이 기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문제의 형식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올해 문제를 봤을 때 일단 놀라신 게 뭐죠? 문제 형식이 갑자기 조문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 제가 이제 이런 문제 처음 냈을 때 여러분들 되게 놀라워하셨는데 그런 형태 일단 형식적인 형태 자체가 처음에 앞장을 보면 일문이 한 페이지로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라셨을 거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문제는 뭐죠? 잘 물어보는 거에 답하면 된다 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문제가 일단 이렇게 조문이 나오면서 해석을 하라 하면 이것 자체가 어려운 건 맞아요. 이것 자체가 어려운데 두려우지 않고 그 나오는 형태 자체가 1번 문제는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는 나오는 형태 자체가 여러분들이 법률행위 해석을 하도록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약정 해제권에 대한 문제가 우리한테 잘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앞으로 이제 논의되는 것 중에 좀 어려웠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보면 그래서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문제를 푸셨기 때문에 따로 해설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봤던 문제 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과 을은 A씨에 건설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독립된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문제가 지금 조문이 나와 있어요. 조문이. 그래서 조문이 그 분양 계약상에 조문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 건 당사자의 계약의 합의 조항이에요. 계약의 합의 조항. 그러니까 이게 이 1조와 2조이 뭐죠? 이게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에요. 합의 내용. 계약의 합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계약의 합의 내용인데 여기 합의 내용을 보면 분양 계약을 하면서 뭘 했어요? 분양계약과 더불어서 즉 아파트 공급계약과 더불어서 계약금 계약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공사대금의 5%고 그 다음에 계약과 동시에 지불되었다. 중도금은 공급대금 45%고 계약 체결 1년 내에 1년이 되는 날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계약의 내용이 일단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면서 뭐가 또 함께 있었죠? 계약이 여기 계약금의 계약이 합의가 있었죠. 계약금 계약이 합의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2항의 사망을 보시면 2조의 사망을 보시면 수분양자 을은 분양자 갑의 규책 사유로 인하여 입주 예정일보다 3개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당사자 간에 뭐라고 있어요? 약정 해제권을 유보하는 합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계약금 계약, 이게 이제 주된 계약이죠. 그래서 분양 계약, 아파트 분양 계약이라는 이게 주된 계약을 하면서 종된 합의, 종된 계약으로서 지금 계약금 계약과 함께 약정 해제권 유보 계약이 함께 이루어져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보셨을 때, 그래서 3조에 보시면 2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수분양자 을에게 공급 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플러스 또 뭐가 있었죠? 해제 시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약정이 해제권 행사에 더불어서 뭐가 있죠? 위약금 약정이 여기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주계약은 이거지만 주계약은 아파트 분양 계약이라는 이 계약이지만 여기에 따르는 계약에 합의된 내용들이 쭉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 합의된 내용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죠? 판례를 문제화했던 것들이에요. 이게 판례를 문제화한 건데 그래서 거기 3조 3항을 보시면 1과 2항에 의하여 갑은 수분양자 을에게 이미 납부한 대금에 관하여 각각 받은 날부터 반환일까지 연이 3%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수분양자의 을에게 환급한다. 그래서 이 약정 해제권이 행사되면 이것도 어떻게 되죠? 행사와 관련했을 때 특약이 있으면 이 약정 해제권은 법정 해제와 다르죠. 법정 해제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요건과 효과가 결정되지만 약정 해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보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사 방법이나 효과가 어떻게 돼요? 효과가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되는 거고 특약이 없으면 그때 뭐죠? 법정 해제권 성립 요건과 관련된 544조부터 546조를 제외하고 뭐죠? 법정 해제권에 관한 548조가 불가분 이런 원칙들에 관련해서 이게 유추 적용되는 거죠. 이때 적용된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특약이 있는 것과 없는 거를 여러분들이 나눠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거 판단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그래서 묻는 거에 답해요. 여기까지 우리 못 보신 거죠. 그래서 케이스 문제 푸실 때 전체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확인하시고 결국은 뭘 써야 되느냐는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2006년 4월 1일 을은 갑과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그래서 계약금은 잘 지급되었고 계약일 당일. 그래서 1번 계약금은 잘 지급되었다. 이 요건에 따라서 2006년 5월 1일 발표된 정부 정책에 기해서 A시에 개발 호재가 발생하여 주변 시세가 상승하자 갑은 을에게 이때 여기서 이제 논의되는 게 여기 누가 한 거? 갑의 행동. 이 갑의 을의 분양 증가를 요구하는 이 행동의 법적 성질. 요거 하나 이제 문제 낼 거고 요것과 을이 이를 거절하고 2006년 5월 10일 갑의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하였다. 이 경우 이제 물어볼 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했지만 여기는 뭐죠?
우리가 이제 사안을 포섭할 수 있는 단계고 문제는 어디서 나올 거예요? 언제? 써야 되는 건 뭐예요? 써야 되는 거는 뭐죠? 갑이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을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해제권은 되게 많잖아요. 해제권은 법정 해제권, 약정 해제권으로 나뉘어지고 법정 해제권에는 우리가 계약 총론상의 법정 544조, 546조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 이행 불능으로 인한 해제 이런 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 해제가 있죠. 어디서 나오죠? 담보 책임에서도 해제가 나올 거고 각각의 법률 규정에 따라서 특별한 해제권들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지금 뭘 물어보는 거죠? 갑이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을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지금 사안에는요 아직 계약금 지급 단계에서는 다 누가 수분양자인 을이 계약금을 다 지급했어요. 아직 중도금은 1년 후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분양자도 지금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불이행의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냐? 그럼 우리가 이건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565조에 따라서 그 자료 한번 보세요. 밑에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여기는 565. 그래서 여기는 물어보는 게 아까 뭐였어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면서 어떤 당사자의 그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그 배액을 배상하면서 할 수 있느냐. 결국 뭘 물어보는 거죠? 여기 565조 해약금 계약에 의한 해제를 행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 요건은 그거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많이 봤던 거고 사안과 논점하고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문제될 수 있는 게 요건 중에 보시면 이미 봤잖아요. 이미 계약금 계약에 있을 때 655조에 따르면 계약금을 교부하였었고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할 때 효력이 나타나는데 이때 사안과 관련해서 특히 논의될 수 있는 거는 아까 보신 대로 지금 여기 다른 약정이 있느냐 했을 때 다른 약정과 관련해서 아까 여기 위약금 약정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약정 해제권이 했을 때 인정되는 거지 계약금 계약하고 인정된 게 아니니까 여기 다른 약정은 없는 것이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 전에 해야 되는데 사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중도금 지급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이루어진 게 두 가지였어요. 여기 보셔야 될 건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을한테 분양대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행위와 을이 거절하고 아직 2007년 1년 뒤에 중도금 기일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뒤 한 달 뒤에 중도금을 송금한 것 이거를 우리가 이행 착수라고 해당할 수 있느냐 즉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가 인정되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을 또 갑이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느냐 이와 관련해서 갑의 행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이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특히 그 해설 보시면 거기 다른 약정 없다는 거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뭐 요건 충족하니까 지급하고 그다음에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 그래서 여기는 상대방에 국한할 게 아니다 당사자다. 그래서 사안하고 관련됐을 때는 거기 특히 문제되는 게 그렇게 그 똑같은 판례가 있었죠. 이렇게 대금이 상승될 때 요청하는 사실 즉 누구죠? 매도인이 대금 인상을 요청한 사실만으로 이행기 착수를 불허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느냐 즉 갑의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요구가 수분양자 을이 이행기 전 이행 착수를 불허하는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갑이 계약금 계약에 대한 해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항처럼 이렇게 단순히 인상을 요구한 사실이 이행 기전에 이행 착수를 불허하는 특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을이 분양 중도금 지급 시기가 아직 2001년 뒤니까 2007년 4월 1일이 되기 전인 2006년 5월 1일에 그 이행을 착수한 것이 불허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이건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에 해당하여서 요건이 충족 안 되죠. 이행 착수 전이어야 하니까 해약금 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결론을 딱 항상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물어볼 때 어떻게 됐어요? 갑이 100을 제공하면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해제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결론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물어본 대로 그대로 답해 주셨죠. 갑이 계약금 100을 지급하고 을 사이에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의사표시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문제 쓰실 때 여러분들 사안포섭 하시고 물어본 대로 답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물어본 게 여기 갑이 을에게 계약 100을 지급하고 을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그럼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꼭 써주세요. 그래서 그냥 사례 해석인데 물어본 대로 답해야 되는데 쭉 쓰고 본인의 대로 쓰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디테일만 하시면 되고 어차피 1번 집은 여러분들이 잘 푸셨을 거라고 보고 이미 이제 출제됐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판례는 여기도 판례 문구하고 관련해서 특별한 사정 여부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냐 이행 기전 이행 착수는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행 기전 이행 착수가 예외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인데 사안의 경우 갑이 증액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이렇게 이행기전 이행 착수를 불허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을이 이행기 중도기 전에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이행 착수에 해당하여 해약금 계약에 의한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뭐 문제가 없는데 2번이 문제죠. 2번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2번 볼게요. 2번. 그래서 물음 2 보시면 을은 갑의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지연으로 그 분양계약상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다. 아까 약정 해제권을 유보할 때 이게 어떻게 됐죠? 입주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가 아니에요. 이행 지체의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행 지체에 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죠? 상당한 기간에 정해서 채고를 하고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기간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해제 의사표시를 할 때 인정되는데 사안하고 관련돼서는 약정 해제권이기 때문에 약정 해제권의 요건만 충족하면 해제권은 정당한 거예요. 특히 여기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수분양자는 그 규정에 따라 지금 뭐예요? 약정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그 분양계약을 해제한 거 약정 해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됐어요? 여기 그 해제를 했는데 갑은 을에 납부한 대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 이때 을의 해제권 행사는 여기 전제가 어떻게 돼요? 적법하다고 전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뭘 쓰라는 거예요? 저 해제권 행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뭘 쓰라는 거예요? 이건 적법하다고 그 법적 효과. 여기는 뭐가 이게 주예요. 법적 효과. 그래서 약정 해제권이든 법정 해제권든 해제되면 어떻게 되죠?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면 이때 달리 이렇게 그 약정 해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정해놨다면 특약이 있으면 특약으로 가는데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이걸 제외한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제 불가분성, 원상회복 의무, 제3자 보호 규정 이거는 그대로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 규정되지 않은 거는 우리가 뭐죠? 법정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서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등장하는 당사자가 누구죠? 갑을 계약의 당사자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둘 관계는 우리가 작년에는 해제 제3자 효력이 나왔지만 지금 뭐죠? 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누구죠? 분양자는 지금 자기가 아파트를 지금 이행하지 못했어요. 이전하지 못했어요. 누구만 이행했어요?
을만 이행한 거예요. 을만 이행을 해서 을만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원상회복 청구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권에 의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양 당사자의 동시행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갑은 받은 게 을은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동시행 그 반환 의무는 누구만 져요? 갑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써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용어 뭐죠? 그것이 그 해제권 행사, 을에 지금 이렇게 뭐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가 아닌 거죠. 여기는 분양 계약에 따른 해제,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담을 전제로 해서 그 법적 효과, 즉 약정 해제의 효과가 누구죠? 계약 당사자들 간의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쓰라고 하는 게 문제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이걸 가지고 해제권 행사가 적법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뭐죠? 이거는 적법하다고, 행사는 적법하다고 얘기하고 뭘 쓰래요? 법적 효과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이 법적 효과를 쓰시는 거예요. 해제, 그 약정 해제권의 해제로 인한 계약의 소급적 소멸과 함께 계약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 근데 원상회복 의무가 을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누구만 원상회복해야 돼요? 갑만, 대금을 받은 갑만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답안을 잠깐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논점 정리 보시면 사안은 법정해제권이 아니라 분양계약 2조 사망의 약정해제권을 유보해서 수분양자 을이 위 규정에 근거해서 해제권이 행사가 적법함을 전제하고 있어요. 문제가 전제하고 있다는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을의 약정해제권 법적 효력과 관련해서 지금 얘가 준 게 뭐였어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됐으면 을은 자기가 줬던 걸 받아야 되죠? 뭘 받아야 돼요? 지금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줬겠죠. 근데 뭘 안 줬겠어요? 입주를 못했으니까 잔금을 안 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납부한 대금 반환과 더불어서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약정 해제권에 또다시 유보된 여기 위약금 약정과 관련했을 때 이 위약금 공사대금의 10%를 반환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 있었죠. 아까 여기 반환받아야 될 때는 이자의 3%를 추가해서 환급하라는 또 다른 약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조 사망에 보시면 약정 이율, 반환 이율에 대한 약정 이율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이 반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약정해제권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해제됐을 때 계약의 당사자 갑과 을과의 원상회복이 문제되는 경우인데, 지금 갑만 받았고 을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을의 이행에 대한 계약에 따른 이행에 대한 금전 반환에 대한 문제들이 법적 효과가 그 문제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서 해제권 행사, 약정 해제권은 당사자 유보 특약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서 여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약정 해제권이 행사되면 보통은 그 행사 방법, 시기에 관해서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특약에 따라서 판단을 해요. 그럼 특약이 없다면 법정 해제권 발생에 관해서 요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해제권의 불가분성 외에는 원상회복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돼요. 근데 사안과 관련해서는 갑을 간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문제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548조가 그대로 적용될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약정 해제권은 채무 불이행을 항상 전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요건에 따라서 지금 위약금 약정이 있어서 가능한지가 논의된다. 그래서 그 을의 해제권 행사의 법적 효과를 보시면 거기 계약금 중도금 반환 1차 지금 을이 갑한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받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거기 548조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당사자는 반환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을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548조에 따르면
이때 원상회복 의무는 이행지체 책임이 아니고 부당이득 책임이기 때문에 각각 지급받는 날부터 이자에 대해서 반환을 하도록 548조 2항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 582조의 규정이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3조 3항에서는 이렇게 을이 지급, 갑에게 지급한, 을이 이미 지급한 것이 있다면 연 3%를 이자를 가산하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방이 수령한 금전을 반환할 때 540조는 법정이자, 법정 이율을 부과하여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당이득 성질을 갖는 것이기 되고 이들 관계가 이렇게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어떻게 돼요? 그 법정이율을 부과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약정 해제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그 이제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에 우선 적용된다고 봐요. 근데 원래는 법정이율 5%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약 몇 프로? 연 3%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에 즉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환한 의무와 더불어서 이자에 관한 당사자가 하나 약정 3조 3항의 약정이 있기 때문에 법정이율이 아니라 약정이율 3%에 가산해서 반환 지급받은 날부터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요. 왜요? 계약금은 2006년 4월 1일 날이었고 중도금은 그 1년 후였죠. 그래서 그 각각 받은 날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반환할 때까지 3% 연리 3%의 약정 이율에 따라서 가산해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었죠. 3조 2항에 따르면 여기 이 약정 해제권에 뭐가 붙어 있었죠? 위약금 약정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위약금 약정에 기해서 공사대금 10%도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지급한다는 위약금 약정이 있었는데 이 위약금의 약정의 성격은 우리가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우리가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손해배상 예정에 대한 요건을 다 썼다가 제가 너무 길어서 일단 뺐어요. 빼고 그래서 사례를 적용해보면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하면 분양계약 체결 전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채무 불이행 사실 입주 예정일에 채무를 이행 못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갑의 규책으로 이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이 모두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저런 요건이 갖춰지면 무조건 이만큼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인 거죠. 그래서 해제로 인해서 그 당사자는 뭣도 지급해야 돼요? 위약금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 총액 10%를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어떻게 적용됐어요? 3조 2항이 3조 3항이 적용돼서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해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지금 뭐로 만들었어요? 채무 불이행 사실이 갑의 기책 사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 시에 바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지급을 최고한 때부터 손해지연배상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해제 시 반환한 금전에 가산하여져 이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약정 이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하기로 하는 것으로 보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죠. 지연손해금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더라도 어떻게 돼요? 법률 규정의 만큼은 무조건 줘야 돼요. 근데 합의를 함으로써 더 지연손해금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 판례는 이렇게 지연손해금 자체를 약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이자에 대한 약정만 있을 때는 그 이자율이 법정이율보다 얕은 경우라면 이때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배를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해제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거기 보시면 계약 해제를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사를 반환 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을 때에도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는 법정, 그 가산할 이자에 대해서 그런 규정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사 우리가
지금 원상 회복할 때 반환한 금전은 가산한 금전 지급을 면제하는 약정. 원래는 우리가 이자 가산 안 하기로 합의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게 가능한데 그런 경우라도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는 법정유예 하도록 하는 게 공포에 맞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지연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연 손해대금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계약 해제 시 반환할 금전의 가산 이사에 관한 당사자 약정은 뭐죠? 이 가산 548조의 가산 이자에 대한 약정일 뿐이어서 그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3%일 때는 연이제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때 그 위약금 공급 금액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에 대한 그 지연 손해금, 이건 이자의 가산이 아니죠. 이때는 법정 이율 5%의 지연 손해금을 합산해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 이 판례가 다소 어려운 판례예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거기 2011년다 50560 사실관계를 그대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판례는 잘 안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존에 이게 약정해제권에 해당하고 약정해제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설정이 없다면 법정해제권의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에 따라서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을 때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 있죠? 갑은 이행한 것이 없고 을만 돈을 대금을 지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원상회복 의무가 서로 동시행관계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신 대로 그 이자 지급과 관련된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정 이자 그 가산되는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지 지연 손해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정 지연 이자에 보다 낮다면은 그때는 법정 이율에 따르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는 법률 그 약정 해제권에 대한 법적 효과 그게 뭐죠? 소급 소멸. 그러면 각 당사자는 원상 회복이다. 그런데 을만이 수부장 장반이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돈을 반환해야 되는 게 일단 준돈 받는 거 거기다가 548조에 이자 가산해야 되는데 그 범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 쓰셔야 되고 위약금 약정이 있기 때문에 그 위약금 약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렇게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것에 대한 이행지체금에 대한 이건 동시행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이행지체로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는 시험안에 가셔갖고 그 조문을 해석하셔서 써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정 해제권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합의들을 잘 합의들에 대한 것을 종된 계약에 대한 합의들을 이해하셨다면 그거와 관련돼서 언급한 하저도 사안포섭이 정밀하지 않다 하더라도 점수 배점은 그 안 쓴 사람보다는 훨씬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으면 법정 해제에 따른 해제 효과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법정 해제 사유, 법정 해제권이 만들어진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해설 확인하시면 되고 2번으로 넘어가면 여기 이거 승강기 이게 저희가 9월 9일 날 마지막 모의고사 봤을 때 그 첫 번째 제작물 공급 계약 하면서 그 중간에 이 판례를 놓아 그 예시로 들어드렸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쓰셨을 거예요. 소유권 기속에 관련한 거 우리가 마지막에 시험 보기도 했고 그와 관련된 거니까 잘 쓰셨을 거고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그 모의고사 1번 문제, 2번하고 3번 지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판례, 21년도 새로운 판례가 관련해서 그 제3자인 수익자가 해제로 인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봤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강의 들을 때 말씀드렸어요. 이 판례가 직접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올해 꼭 나올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보고 가시고 일단 기출 보고 가시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미 우리가 출제됐던 것처럼 아까 확인한 것처럼 이렇게 제3자 수익자죠. 그러니까 갑이 금전을 부담하고 있는 을은 그래서 을과 병이 X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렇죠? 자신의 소유 X 부동산을 체결하면서 자기는 을로부터 뭐죠? 매매 대금 채권이 발생하는데 그 채권 중 중도금을 갑에게 직접 지급하는 법적 지도록 하는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죠? 요약자하고 낙약자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에 플러스 뭐가 있었죠? 제3자 수익 약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직접 지급하는 수익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갑이 제3자 수익자가 되는 거고 이때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 후에 따라서 나누라. 그래서 이미 기출됐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건 중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된다고 강조드린 것처럼 여기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나 유효 요건은 아니고 권리 취득 요건이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한 것이고 그런데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이다. 그래서 그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수익의 의사표시의 법정 성질은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권리 취득 요건이고 그 의사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의사표시가 되었으면 그 전에는 이때는 없던 권리가 생기게 하는 형성권이고 비일시적 권리다. 그 의사표시가 하면 그때 권리를 취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과 병이 요약자, 낙약자가 당사자 임의로 변경 소멸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미리 유보했거나 수익자가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이때 채무불이행과 관련해서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해제권이나 취소권은 행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더 플러스하실 거는 이때 제3자 수익자의 이가 일반적인 보호되는 제3자냐 하는 것들을 같이 이번에 판례하고 더불어서 더 써주실 수 있으면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 쓰시면 되고 4번은 이미 단문이죠. 그래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래서 이런 거 단문 쓰시는 건 의의 요건 효과죠. 그래서 그대로 특히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지만 법정 성질이 형성권이고 이거는 평명적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이미 기출된 문제에서도 확인했던 거죠. 이랬을 때 당사자가 지상물 포기 약정이 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까지 여러분들이 쓰시면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논점으로 봤던 거고 없다고 하더라도 써주시고 발생 요건하고 관련돼서 그냥 기간 임대차 조문에 있는 대로 임대차 기간 뭐죠? 토지 임대차죠. 그것도 항상 뜨시고 토지 임대차와 관련해서 기간 만료가 됐을 때 적용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거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청구권은 지상물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차여야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은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다. 그래서 요새 케이스 문제는 이게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 하나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는 조문에 있는 요건들 확인하시고 지금 보신 것처럼 행사의 효과는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그래서 둘 간에는 동시이행 관계다. 여기다 하나 더 주신다면 이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 안 된다. 이런 거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미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쓰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기출 논점들은 나와야 되는 부분에 나온 건 맞아요. 아까 우리가 잠시 확인한 것처럼 거기 그 표에서 본 것처럼 지금 기출되는 그 5개의 문제 20점짜리가 지금 5개 출제됐는데 그 5개 문제 중에서 4개는 이미 기출되었던 문제이고 지금 여기 약정해제권에 대한 법적 효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죠? 법정 해제에 대한 걸 쓰시는 건데 그 약정, 법률 규정, 그 조문에 있는 계약, 분양 계약의 규정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조금 차이가 나실 거고, 판례를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그 효력이 좀 차이가 나서, 근데 사안포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만 잘 쓰셨다면 그렇게 점수가 낮게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그 판례 자체가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 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잘 따라오시고 기출문제 잘 확인하시면 민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20점짜리 5문제에 대해서 한 문제 정도는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 기출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점수 맞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하시고 적절한 점수를, 원하시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총평 중에 결론만 보시면, 거기 결론 쪽으로 보면 향후 공부 방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서 학습을 전체적으로 틀을 익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조문하고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풀으시고, 그와 관련해서 정확한에게 중요한 논점들에 대한 암기가 이루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 문제 1번 문제가 한두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정한 점수를 습득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출 문제를 일단 조문하고 기출 문제의 습득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는 뭐죠? 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기의 표현으로 바꿔서 정확하게 그 논점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객관식이 주관식하고 다른 점이 그거죠. 객관식은 시험지에 답이 있어요. 그냥 찍으면 돼요. 하지만 주관식은 내가 있는 생각을 언어로서 그 의도를 상대방이 채점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쓰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많은 양을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용어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이제 채점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글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읽기 어려우면 채점하기 되게 힘들어지니까 글씨 같은 것도 많이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용어 자체를 들어가셔서 정리를 하시면 배점하는 데 많이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관식은 많이 아는 사람이 붙는 게 아니고 많이 쓰는 사람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문제와 사례 문제, 이제 학원에서 푸는 문제들 모의고사 정도만 열심히 풀으신다면 7, 80점 득점하시는 것들은 가능하게 되는 것들이니까, 이제 주관식이라는 것들이 감안하면 이렇게 이제 찍다 하더라도 이제 쓰는 거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죠. 나는 다 썼다고 얘기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암기를 일단 잘 반복해서 잘 하시고 쓰는 연습 제일 많이 하시고 그러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마지막에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에 해서 강조됐던 문제들이 일단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실 것이라고 바라면서 강평은 마치도록 하셨습니다.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